영화 아이언맨을 보면은 토니 스타크가 이런 음료를 마십니다. 독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인데요. 당시 이 음료가 대체 뭐냐는 게시글이 레딧 같은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곤 했었죠. 천재공학자인 토니 스타크가 독성 중화를 위해서 원샷하는 이 음료, 녹즙입니다. 좀 웃기기도 하죠. 천재공학자의 해독 주스가 녹즙이라뇨. 이 녹즙을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마셔야 했던 비운의 세대가 있죠. 90년대를 학생으로 보내셨다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죽상을 하고 녹즙 든 컵을 받아들면 이런 대사가 어김없이 나오죠. 혀 딱 맞고 꿀떡꿀떡 마셔라. 지금 나오는 녹즙이야 많이 달달해졌지만요, 이런 홈메이드 녹즙은 사실 마시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특히 양배추즙 같은 거는 아무리 마셔도 적응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녹즙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인종과 세대를 불문하고 건강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물론 소비하는 방식은 완전 다르지만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가까워질 수 없었던 바로 이 녹즙. 이 파괴적인 맛의 녹즙은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녹즙이 대유행하면서 녹즙기가 미친듯이 팔려나갈 때 겁도 없이 녹즙 시장에 등장한 곳이 있죠. 현재 녹즙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풀무원 녹즙. 여긴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스몰토크의 대가, 풀무원 모닝 스태프분들이 말솜씨에 넘어가서 정기 구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풀무원은 왜 이런 영업 조직까지 만들어서 녹즙을 팔아야 했을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인문장벽의 끝판왕, 녹즙입니다. 기묘한 색깔에 수상한 냄새, 이 녹즙은 80년대쯤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이때쯤이라고 해요. 왜 80년대일까? 추측해보자면 이때쯤부터 고기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거든요. 의사들이 고기보다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하던 때도 바로 이때쯤부터고요. 하지만 채소는 그나마 쌈으로 좀 먹을까? 작정하고 많이 챙겨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등장한 게 당근, 케일 같은 채소를 즙으로 짜서 마시는 방법이었어요. 갈아서 마시면 씹어서 삼키는 것보다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이야 믹서기가 너무너무 잘 나오지만 당시엔 이런 채소들을 주스처럼 즙으로 짜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녹즙기입니다. 이게 열풍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난리였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에어프라이기 같은 아이템이었죠. 말하는 인공지능 녹즙기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누르면 어머, 멜로디까지? 지금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근, 명일엽,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심지어 민들레까지 땅에서 나는 모든 채소는 다 짜내서 마실 기세입니다. 저도 이때 어머니한테 많이 당했어요. 맛은 그냥 자연의 맛? 그럼에도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어요. 91년 당시 녹즙기 시장의 규모는 약 50억 원. 그런데 딱 2년 뒤인 93년에 무려 900억 원으로 커집니다. 93년 당시 업계 사람들은 1년 뒤에 이 시장은 무조건 2배 이상이 뛸 거라고 봤고요. 잘 나간다 했는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장할 것 같았던 녹즙기 시장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죠. 바로 녹즙기 쇳가루 파동. 녹즙기로 착즙한 녹즙에서 중금속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엄청난 논란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녹즙기에 대한 신뢰는 왕창 떨어진 상황이었죠. 근데 아무리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도 어쨌든 무해하다는 판정이 나온 거잖아요. 이때 녹즙기 업체들이 합심해서 쇳가루 녹즙기라는 오명을 벗겼다면 참 좋았을 텐데 별안간 업체 간 비방 광고전이 펼쳐집니다. 다른 회사 녹즙기를 사용하면 쇳가루가 묻어나오지만 우린 아니다 이거죠. 결국 여기저기서 환불과 반품 요구가 몰아치면서 녹즙기 제조업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도 했어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마저 부도를 맞으면서 결국 이 시장은 풍비박산났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녹즙기를 둘러싼 스캔들이었지 녹즙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녹즙을 먹고 싶어하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이 녹즙 붐을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장에 등장한 게 바로 풀무원 녹즙입니다. 녹즙기 업체들이 침몰한 걸 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풀무원은 이미 유기농 채소와 이 채소들을 바탕으로 한 제품들을 팔던 곳이잖아요. 명일엽이나 케일 같은 채소도 이미 판매하고 있었고요. 이걸 짜내는 공정만 추가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1995년 풀무원에서 이런 녹즙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걸 팔려고 봤더니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풀무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통망과 녹즙은 맞지 않는 상품이었던 거죠. 풀무원은 두부나 콩나물을 판매하면서 여기에 딱 맞는 냉장 유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녹즙은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녹즙은 콜라나 사이다처럼 먹고 싶을 때 사 마시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마셔줘야 하는 건강 음료거든요. 또 방부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이러니 야쿠르트처럼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기 배송, 지금으로 치면 구독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구독자를 많이 모셔와야겠죠. 근데 문제는 당시엔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련 영업사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문에다 광고를 걸어놓으면 이걸 보고 누군가 전화 신청을 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전화 한 통, 아주 쉬운 일입니다. 뭔가 간절해 보이죠? 녹즙을 원하는 사람들이야 많았지만 이 사람들이 풀무원 녹즙의 존재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이야 풀무원이 유명하지만 당시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러니 소비자들 반응도 미적지근했던 겁니다. 적은 고객수, 그리고 이 적은 고객들마저 지역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배송 효율은 나빠집니다. 같은 고객수라도 한 지역에 밀집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마음처럼 될 리가 없죠. 여기에 97년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풀무원 녹즙도 어김없이 위기를 맞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서 돈 주고 건강음료를 마시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배달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배송 효율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고객이 줄어도 유통 과정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풀무원 내부에서는 녹즙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이때 풀무원이 고심 끝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승부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면 영업입니다. 상가나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홍보하기 시작한 거죠. 제품 배달도 이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이러면 지역 판매량도 늘릴 수 있고 지역별 배송 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풀무원이 만들고 직접 유통까지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출범한 게 초록색 조끼의 방문 영업 조직 풀무원의 모닝스텝입니다.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 만나보셨을 거예요. 이분들 친화력 맥스, 스몰 토크의 대가시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같이 수다 떠는 분들도 많았죠. 아무튼 이분들이 사무실이나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의 여성 영업 조직만큼 영업력이 검증된 집단은 없거든요. 이것저것 샘플 좀 받아 마시고 이야기 좀 하다 보면은 나도 건강 좀 챙겨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정기구독 신청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죠. 풀무원 녹즙의 성장은 이분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외환 위기를 잘 버틸 수 있었고요. 게다가 당시 풀무원 녹즙의 경쟁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녹즙기로 호황을 누렸던 기업들이 쇳가루 녹즙기 논란으로 하나둘씩 사라졌고 나머지 기업들도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저물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래도 유기농 채소를 팔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던 풀무원이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다 2000년대엔 사람들이 건강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 풀무원 녹즙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합니다. 쐐기를 박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맛없는 걸 꾸준히 먹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당시 주 고객층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요. 이런 분들이야 눈 꼭 감고 마신다지만 젊은 고객들은 좀 입맛에 안 맞다 싶으면 정기 구독을 바로바로 취소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녹즙의 쓴맛에 지쳐가는 거죠. 풀무원이 이 젊은 층을 잡으려고 생각해낸 게 바로 과즙 치트키입니다. 녹즙에 사과, 배, 파인애플 같은 과즙을 첨가하면서 채소 특유의 쓴맛이나 비린맛을 덮고 진입 장벽을 낮춘 거죠. 이게 업계 최초였고요. 물론 농축 과즙이 들어갔다고 해서 맛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찡그리고 먹지 않을 정도까지는 발전했거든요. 솔직히 과즙 없었으면 녹즙이 여태까지 살아남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이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90년대부터 홈메이드 녹즙을 봐왔던 세대들이 이때쯤 회사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달해진 이 녹즙을 자발적으로 구독하기 시작했죠.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이때쯤부터 녹즙의 대중화가 시작됐어요. 명일염, 케일, 당근 등의 원료로만 만든 순수 녹즙을 1세대라고 한다면 과즙을 넣은 혼합 녹즙이 2세대쯤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식물성 유산균을 접목해서 발효시킨 3세대 발효 녹즙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레오 타입의 녹즙을 넘어선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긴 하지만 그래도 풀맛 나던 1세대보단 훨씬 나아지긴 했거든요. 녹즙 시장이 과거처럼 열광을 누리지 못했지만 꾸준하게 성장해준 덕분에 소비자층도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사실 회사원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먹는 건 따로 있죠. 사무실 책상 한켠에 쌓아두는 이런 영양제들 대부분 꼬박꼬박 챙겨 드시진 않지만은 아무튼 풀무원이 이걸 보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양제를 녹즙이랑 합쳐놓으면 이거 괜찮겠다.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융복합 건기식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꽤 호응을 얻으면서 4세대 녹즙으로 자리를 잡았죠. 사실 이렇게 채소나 과일을 즙으로 짜서 마신다는 개념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일찌감치 이런 방식으로 만든 녹즙들이 인기였죠. 콜드 프레스드 주스라고 말하는데요. 단어 뜻 그대로 재료를 가열하지 않고 압착시켜서 짜낸 주스란 뜻입니다. 재밌는 건
미국과 한국 소비자들은 이 녹즙을 소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은 90년대 들어서 녹즙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건 다이어트, 디톡스가 주목적이었거든요. 이걸 구체화한 게 바로 클렌즈, 주스 단식이라고도 부르고요. 토니 스타크가 녹즙을 마시면서 독소를 해독한다는 설정은 바로 이런 개념에서 나온 각본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는 별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론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은 이게 과연 우리 몸을 완벽하게 디톡스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자,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녹즙에 기대하는 건 미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평소 섭취하지 못했던 채소들을 먹는다, 이런 개념이 강하거든요. 영양성분 보충이 목적인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소를 하나하나 씹어 삼키는 게 더 건강하다는 건 알지만은 채소를 일일 권장량만큼 먹으려면 매일 이만큼씩 먹어야 되거든요. 이러니 녹즙을 찾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특정 채소가 가진 기능적인 측면, 이 채소는 간에 좋고 또 이건 위에 좋다더라, 이건 또 피로 회복에 좋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채소가 기능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물론 다이어트가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부수적인 역할이죠. 똑같은 음료가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게 기능한다는 건 재밌는 부분입니다. 녹즙을 사약처럼 들이키던 청소년들이 이젠 성인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들이키고 있죠. 팬데믹 이후 건강기능식품 열풍이 불면서 녹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보셨듯이 지금도 녹즙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 중입니다. 앞으로 녹즙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뭐가 됐든 소비자로서 욕심을 좀 내자면 좀 더 맛있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생기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